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를 내수 부진, 부동산, 리스크, 외부 환경의 어려움으로 지적했습니다. 경제 상황은 불안정하며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은 기복이 있는 발전과 곡절이 있는 전진의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정확한 것이 조정, 역주기 조절,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화폐 정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기술의 흥행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이에 따른 일자리 대체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AI가 쏟아내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케냐 등에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들 근로자들은 폭력적이고 괴기스러운 내용을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겪거나 일부 직원들은 정신 질환과 가족 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걸러내는 작업은 AI의 발전으로 더욱 중요해졌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들도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이번 주 수신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여 3.75%로 전망되며 금리 인상에 마무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CB 정책위원들은 다음 이사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신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저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부문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 경제는 에너지 요금과 차입 비용의 압박을 받고 있으나 강력한 노동시장이 소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AI의 흥행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대체 우려와 함께 AI가 만들어내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습니다. 케냐와 같은 낮은 인건비 국가에서 이러한 작업이 집중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폭력적이고 괴기스러운 내용을 보고 정신적 외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AI 열풍 이전에도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사용해왔지만 AI 모델의 흥행으로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소비 둔화가 지속되며 주요 도시의 상가와 점포의 임대료 인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을 포함한 여러 도시의 최상급 상가 공실률이 상승하고 하반기에는 큰 규모의 상가가 신규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소매 판매는 증가했지만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로 일부 소매 브랜드는 매장을 닫고 임대료를 인하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부진은 홍콩의 사무실 임대료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홍콩의 사무실을 많이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중국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사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여러 차례 조정했다고 합니다. JP모건,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등 여러 투자사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중국의 경제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NBC가 조사한 6개 투자사의 평균 전망치는 5.1%로 중국 당국이 제시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에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정책 지원이 더해진다면 내년 초 경기 순환에 따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은 자사의 계열사인 엔트그룹의 자사주 매입에 응하지 않고 보유 지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엔트그룹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리바바는 현재 엔트그룹의 지분의 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알리바바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지만 알리바바는 결국 보유 지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엔트그룹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구매하고 인센티브 풀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금융당국은 엔트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 TSMC가 북부 신주 바오산 지역에 세계 최대 글로벌 연구개발 R&D 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이 센터는 8천여 명의 R&D 인력을 보유하며 선진 반도체 제조 공정과 첨단 기술 연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해당 센터는 TSMC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센터에는 양산이 가능한 생산 라인도 갖추어져 있으며 이는 36년간의 독립적인 R&D 투자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당국은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이전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대신 민간 부문 부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가정용품과 자동차 관련 소비 지출을 촉진하고 민간 기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과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중국 당국은 소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기대됩니다.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외국 기업과 정부가 발행한 엔화 표시 채권, 사무라이 채권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21일까지의 사무라이 채권 판매액은 1조 4,420억 엔, 약 13조 763억 원으로 2018년 동기 대비 7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이 금리가 오르는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으로 사무라이 채권 시장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기업들도 사무라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사무라이 채권은 일본 국내 채권에 비해 스프레드 상의 완충 효과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유인이 됩니다. 유럽연합, EU, 통계청은 유로존 경제가 올해 1분기에 0.4%로 예상보다 더 위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의 의약품 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일랜드의 의약품 생산 전망이 개선되면서 유로존 전체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작은 섬나라이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여 유로존 경제의 약 20%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의 본사 유치와 낮은 법인세율 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경제가 역외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랄 AI가 작동하는 제품 없이도 1억 500만 유로를 모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본 조달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한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 라이트 스피드 벤처 파트너스와 같은 후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이러한 펀딩 열풍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전문 지식 없는 회사들의 돈을 투자하는 거품으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지를 발표하며 민간 자본의 투자를 늘리고 품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교통, 수자원, 청정에너지, 선진 제조업 등 분야에서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들이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투자가 활력 있게 추진되는 지역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GE의 주가가 지난 1년간 2배 이상 상승하여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 애플, 테슬라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GE가 세계 상장 회사로 분할해 경영을 단순화한 결과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GE는 항공우주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항공, 여행 수요의 회복으로 인해 현재 최고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GE는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분사할 예정이며 사업을 분할함으로써 더 큰 책임감과 전략적 유연성을 갖는 세 개의 GE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역대급 폭염이 발생하면서 베이징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관광지 입장권 예매량은 전년 대비 8.8배, 2019년 대비 1.2배 증가하였으며 항공기 예매량은
2019년 대비 30% 증가하고 항공료도 20% 상승했습니다. 베이징 호텔 예약 건수도 2019년 대비 2.1배 증가하여 인기 있는 호텔들은 이미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숙박비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로 관광 업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례 없는 폭염으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다른 지역에서 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폭염이 2100년까지 세계 GDP를 최대 17.6% 감소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 폭염은 사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낮추며 농업과 건설 산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과 동물에게도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약 1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폭염 상황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업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3%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지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으며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인플레이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3%까지 용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주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글로벌 투자가 많은 부자 국가들에 흘러들었던 시대는 끝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의 주택과 호텔, 스위스와 독일의 기업들을 많이 인수했으나 최근 중국 자본은 서방으로부터 빠져나가면서 동남아시아, 아시아, 중동, 남미의 광업과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동맹 강화와 자원 접근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래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균열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 중국의 해외 투자는 지난해에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더 크게 줄어든 상태. 세계 석유 시장이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인해 하반기의 가격 상승과 심각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 포럼 IEF 사무총장은 석유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공급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뿐이라고 덧붙였으며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가 석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 LNG 시장도 불안정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사인가 공급을 늘리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미국 대형 헤지펀드들이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의 부실 주식을 매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츠의 주가가 상승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지펀드들과 리츠 경영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코로나19 영향과 금리 상승으로 침체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리츠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리츠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전체 리츠의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상황입니다. 헤지펀드들 중 일부는 특정 리츠에 투자하며 이러한 행동으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 등으로 인한 지분 경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흑해 곡물협정 파기 후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곡물과 비료를 계속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기록적인 수확을 기대하고 아프리카와의 상호이익 관계를 강조하며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아프리카 연합 간의 협력을 준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흑해 곡물협정이 미국과 유럽의 이익만 챙기고 아프리카를 돕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곡물이 주로 고소득 국가로 수출되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적은 비율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흑해 곡물협정은 러시아의 연장 거부로 만료되었으며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비료를 안전하게 다시 운송하도록 해결해야 한다는 오 집행위원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